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폭행이나 경제적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피해를 본 남성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국제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가출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결혼 비용으로 경제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도 이혼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서류가 늦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신혼 생활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개월 동안 매일 전화와 SNS로 사랑을 나눈 박 씨는 막상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처음 2주는 자가 격리를 이유로 부부 생활을 거부했지만 2주 후에도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가 격리 끝나고도 화장터를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아들들하고 대화도조차도 없었고 눈길도 안 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 온 지 3주 만에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박 씨가 결혼을 위해 들인 비용은 장모 치료비와 처갓집 생활비 등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위장 결혼을 주장합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 격리하고 1주 집에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나갔을 때는 누가 데리러 왔을 것이다. 박 씨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주위에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같이 갔던 신랑 부인입니다. 가출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에 SNS에 다른 베트남 남자하고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고요. 신랑은 이거를 보고 엄청 괴로워했고요. 박 씨는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신분 확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가출하게 되면 업체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랑 프로필, 여자 프로필 서로 동의서를 받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해보고 좋다 이래서 부모님 집에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집에서 결혼 승낙이 떨어지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피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는 것. 하지만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국제결혼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시 환불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또는 이주성 소개, 지인 소개가 됐든 소개를 할 때 반드시 계약서 명목으로 특약 사항을 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환불을 해주겠다. 국제결혼 피해센터가 추정하는 피해 남성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수준. 하소연할 곳 없는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경기와 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의 양돈 농가 358곳에 대해 ASF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중수부는 앞서 지난 9일 경기와 강원 지역 양돈 농가 1288곳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에도 ASF 의심 돼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수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돼지와 분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 3개 분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고 외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식당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음식 국자로 덜어먹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입니다. 시는 지정업소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요건 불이행 시 안심식당 지정 취소 등 사후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을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귀금속 336점과 명품 가방 73점 등 총 500건입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인 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이번 압류 물품 온라인 공개는 국내 처음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하는 등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군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는 불법 주차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 가까이 주차돼 있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차주인이 경비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근 유치원장 박모 씨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청하는데도 그 말들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 저녁에. 경비원 정 씨는 박 원장이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대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갑질 피해를 신고하면 공인 노무사를 배정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거나 단기 계약서 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욕설과 폭행 등의 갑질 행위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휴게실 개선 지원과 인권 보장 등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경비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네, 상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냉동식자재를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었는데요. 적발된 불량식품은 20톤이 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떡 제조업체입니다. 냉동 창고로 들어가니 송편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1, 2년 전에 만들어진 송편인데 유통기한을 15개월 넘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불량 송편은 1톤에 달합니다. 한 1년 한 4, 5일이 지났었는데 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 박스가 아니고 박스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요. 이게 왜? 돈가스 제조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창고 안에는 돼지고기 등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육류 제품 1.8톤이
정상 제품과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보관됐던 거예요? 아니, 안 풍부한 건데.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음료 제조업체인데 냉동 보관해야 하는 과일 농축액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식자재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냉장으로 보관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되거든요. 아마 이건 우리 작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작업 편리성 때문에 미리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드림 됐든 뭐 네 드림이 됐든. 지난 9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추석 성수식품업체 등 총 360곳을 조사한 결과 44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모두 23톤으로 전부 폐기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론 근본 수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하여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사전 계도 홍보하고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과 환경,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이 3개 분야가 바로 핵심인데요. 경기도는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디지털 뉴딜 핵심은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의 추진 목적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 플랫폼 확충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구축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데이터 수집이지만 현재 데이터는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데이터 생산자인 소비자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을 구축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공공 배달 앱이 핵심 사업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 배달 앱 운영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공공 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그리고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 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BC카드는 10억 원 초과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역화폐 매출은 3억 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도민들의 소비 패턴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골목 상권으로 전환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공공 배달 앱을 연계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줄여 중소상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 배달 앱은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다음 달 초 화성과 오산, 파주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최근 가맹점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00곳이 접수해 당초 목표보다 20%를 웃도는 등 인기를 끌면서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차는 문제되지만 재공문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 집행부가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어겼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위반 시 법적 근거가 없어 권한쟁의 심판이나 기관 소송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결과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재공모 역시 이어갈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한탄강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 명소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인 연천 제인폭포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m 높이의 폭포가 에메랄드빛 호수 위로 세차게 쏟아집니다. 폭포 양옆으로 주상절리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절경을 이룹니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 이 앞에 8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설치돼 13일 개장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다리를 건너며 폭포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리 밑을 내려다보며 아찔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협곡 아래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주상절리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협곡 바닥에 도착합니다. 가까이에서 올라다본 제인폭포는 그 웅장함이 더합니다. 연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예산 87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폭포 일대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책로 2.5km와 출렁다리, 주차공간 145면 등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까지 100만 송이 국화전시가 열립니다. 주말 사이 많은 방문객이 제인폭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해 연천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라고 하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라든지 그리고 2m 이상 그 거리두기 그리고 폭포로 내려갈 때는 100명 제한으로 저희가 충분한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인폭포가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 시설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흥 거북섬에 위치한 웨이브파크인데요. 먼 바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서핑을 이젠 도심 속에서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드와 한몸이 된 선수가 파도 위에서 미끄러지듯 재주를 부립니다. 성난 파도를 타고 키를 훌쩍 넘겨 점프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저 짜릿하게 만듭니다. 해외 유명 해변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시흥 거북섬에 위치한 웨이브파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아시아에선 최초로 문을 연 도시명 인공서핑 시설입니다. 길이와 폭이 200m가 넘는 인공서핑장에선 8초에 한 번씩 2.4m의 파도가 칩니다. 해외 그 어느 유명 스팟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좋은 파도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최신 기술의 파도다 보니까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어쩌면 여기서 연습하는 게 좀 더 좋은 연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입니다. 서핑을 시작하는 초보 서퍼들을 위한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인근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웨이브파크는 인공 서핑장 외에도 파도풀과 수상 레저 체험장, 놀이시설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이 거북섬 부지에 조성 중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 내 시설 중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성장 발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기도는 웨이브파크 인근에 아쿠아판랜드와 해양생태과학관, 컨벤션,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해양 레저 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내년 5월 경전철 차량기지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신설 역사 설계를 완료했으며 해당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돼 경기도에 인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역사를 건립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해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